자, 이제 167페이지. 네, 여기 같이 좀 보실게요. 여기에서 이제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낮음을 한번 봐보세요. 직접성이 낮음, 표에서. 직접성이 낮다는 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야가다는 거고요. 직접성이 높다는 건 정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그죠?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주무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접성이 낮은 것으로 손해책임법이 있대요. 손해책임법. 이거는 정부가 보험 가입 안 하면 절대 그 영업행위나 운행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손해책임법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손해책임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지 또 빠르죠. 손해책임법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들은 있는 분도 있고 아직 따야 될 분들도 있을 텐데, 운전면허를 땄다고 막 운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차가 생겼을 때, 자기 차가 생기면 이 차량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보험이 있는데 그게 손해책임법 있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책임보험만으로는 이게 이제 잘못됐을 때 이제 보상의 이제 정도가 보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야가기 때문에 그걸로는 제대로 충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더 들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들게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비싸다, 나 보험료 이거 아깝다, 설마 나한테 사고가 나겠냐, 안 들어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을 수는 없고 최소한의 기준만큼은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손해책임법 그 내용이고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차량을.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입할 때는 민간보험사로 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로 가요? 당근 민간보험사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자동차 보험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민간보험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아주 센 건 아니죠. 정부가 야 그거 보험 가입은 해야 돼 라고 기준만 만들어줬지, 정부가 직접 그 제도를 운용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손해책임법이라는 것은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고가 여러 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각 보험사들이 이 사람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안 받아주려고 그런다고. 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 액수 엄청 높게 부르고 사고 이력이 많으니까 손해나니까 그렇게 할 테지만은,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 회사 같은 데에서 최소한의 보험 가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많이 내겠다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입이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건데 몇 천만 원씩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입하고 이 사람 또 사고 내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도 가입을 의무화해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무조건 튕겨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은 한다. 개입은 하는데 직접 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자, 보조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조금. 그랜트. 이 보조금 방식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에서 공급하게끔 만들어 놓고 혹은 소비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통은 공급자에게 주죠,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생산하고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정부가 직접 생산하기에는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민간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옛날에 돈 없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돈이 없어갖고 정부가 직접 다 설립하기 어려우니까 민간한테 의탁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이제 돈으로 조금 메꿔주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보조금 얘기할 때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같은 경우가 딱 보면은 옛날에 무슨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여력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만들어갖고 초등학교도 오전반, 오후반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거는 약간 사치야, 사치. 그래갖고 이거 많이 못 만들어. 원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육아에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국가가 뭐 그래서 가족복지에 그냥 의존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서 야, 우리가 준 돈 어디다 썼어? 이러고서 막 감사하고 그거 갖고 문제 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 우리가 준 돈 어디다 썼는지 똑바로 회계 보고해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그 또 유치원 3법이라는 난리가 재작년부터인가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게. 응? 기존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줬거든요, 정부가. 왜냐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유도도 해야 되니까. 정부가 다 못 만드는 거를 민간에서 시설 만들게 해야 되니까, 그 투자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원은 해주되 지원 내지는 보조를 해요.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좀 다른 건데, 지원금이라는 개념은 약간 좀 정체불명이에요. 이거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쓸 수 있게끔 그냥 줘버리는 건데, 그렇게 줬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원래 보조금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보조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명확하게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혜택을 줬던 거예요. 왜? 정부가 다 일일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민간에다가 유인책을 준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다 회계장부에 등록해라.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그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회계 처리,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거 못 올리겠다 이러면서 막 싸운 겁니다. 그 왜 못 올리겠다고 했냐? 아니, 거기가 자기네가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 준 걸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라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가 너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민간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떤 민간 사업체가 자기네 회계장부를 정부한테 다 까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했던 겁니다. 다 자기네들은 자기네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나라 돈 쓰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허투루 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정도면 직접성이 높은 거냐? 그렇진 않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성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이 있네요. 바우처 방식. 바우처다 그랬을 때는 이건 또 어때요? 바우처다 그랬을 때는 직접성이 또 좀 낮은 건데, 바우처다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한테 보통 주는 거죠. 소비자한테 이 돈 내지는 쿠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거는 시장에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 대한 처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뭐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접 통제는 못하죠. 못하는데 아무튼 소비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알아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대놓고 막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이제 바우처고, 그 다음에 대출 보증과 정부 출자 기업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대출 보증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직접 대출을 안 해주고 정부 돈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서주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보증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성이 낮은 걸로 왔고, 정부 출자 기업도 정부가 출자금 일부를 댔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라 공기업보다는 직접성이 낮은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거기 보험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험. 보험은 뭘까요? 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요, 사회보험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아까 손해책임법보다는 훨씬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걸 한번 봐보세요. 계약은 말입니다,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자 내지 공급자한테 돈을 던져주고 이걸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기준을 쫙 세워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입찰 넣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낙찰한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낙찰된 기업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직접성의 정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아주 높으려면 정부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민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간을 끌어들이지만은 그렇다고 아까 저 바우처나 보조금 주는 것처럼 당신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따르게. 그러니까 이건 중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대출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대출 보증보다 훨씬 직접성이 높은 거죠. 자기 돈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공기업도 한번 찾아보세요. 공기업. 공기업은 뭐예요? 정부가 그냥 출자 정도 했어요가 아니라 정부 지분 50% 이상. 정부가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소유로 정부와 경영에까지 관여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기업 형태. 이게 공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업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한번 볼게요. 이제요. 규제 중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경제규제, 사회규제가 있어요. 근데 경제규제는 어떻게 개념 정의했었나요? 경제규제다 그랬을 때는 경제규제는 이것은 이제 특정 기업, 특정 경제 주체를 콕 집어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성이 높아요. 다이렉트로 찔러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직접성의 정도는 어떤 특정 경제 주체를 콕 집어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조금 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다가 갖다 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적 규제가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 직접성의 정도가 조금 낮다는 거지 그렇다고 규제인데 이름이 그야말로 규제인데 이게 직접성이 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직접성이 아주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중간 정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렇게 넣어보고 그리고요 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조세지출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이런 거예요. 조세지출은 조세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요. 정부가 말이에요. A 기업이 중소기업이야. 혹은 중소벤처기업이야.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벤처의 성격도 있어. 그런데다가 여성 CEO야. 아니면 청년 CEO야. 뭐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여자가 사업하려면 되게 수월한 면이 또 생겨요. 여성 사장님한테는 대출을 좀 많이 해주면 막 기껏해야 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저리로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도 그래. 사업을 영위하는 거 보면 남자들이 많아 대표자가. 그래서 이것도 성평등에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성 창업에 대한 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청년 창업. 여기서 청년은 또 그 연령이 청년이 어디까지야 도대체? 저는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잘 선택하세요. 청년이 아니에요. 저는 이래저래 청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청년 나이가 그 법마다 다 달라요. 제도마다 다 달라. 규정이 다 다른데 청년 창업에서의 청년은 39세까지예요. 헐?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어떻게 청년이지? 이럴 수도 있는데 청년 창업에서는 39세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웬만하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야. 창업을 장려해 주고 싶잖아. 그러니까는 30대까지는 넣어주자. 지원해 주자.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길게 봐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데들은 또 기술 같은 거 있으면은 특히 잘 돼. 예? 이런 교육 사업을 하면은 지원이 없어. 교육 사업은 지원 대상 다 배제야, 배제. 그래가지고 스스로 일어서야 돼. 그런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은 사교육 시장이 너무 팽창했다고 보는 거고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을 정도의 단계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과잉되어 있다라고 판단은 되잖아요. 그래서 배제를 하더라고요. 아니 공무원 시험은 좀 다르지 않냐 주장하고 싶은데 그렇잖아. 일반 사교육하고는 좀 다르지. 학교 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 학원 가서 거기서 의지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아니 공무원 시험 볼 사람은 그럼 어디로 가?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다. 지원 좀 해줘라 하고 싶지만은 일률적으로 학원 사업은 막 이게 안 해줘. 그런데요, 약간 막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특허 출원하고 막 한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빵빵하게 나와요. 빵빵하게. 예, 그렇게 해줘요. 대출 같은 거 해줘요. 대신에 무섭지. 그러다 말아먹으면 완전히 이제 큰일 나. 너무 많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막 줘요. 그러니까 기업이 여기가 혜택 받을 조건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라 칩시다잉. 그렇게 치고 정부가 A 기업에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요. 보조금을 주고 파. 보조금을 주고 파.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보조금 주려면 예산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기업들한테는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국회에 그 승냥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이런 데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게 회수율은 얼마나 되냐, 이게 사업의 성과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부터 막 다 따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야, 보조금을 못 줄 바에는 A 기업이 이제 그 다음에 내야 되는 이제 세금이 있잖아요. 조세를 갖다가 이제 면제해 주거나 면해 주거나 감세해 주는 거죠. 응? 여기 이제 그래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지. 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조세에 대한 감면 혜택. 그러면 이게 조세가 딱 보면은 그냥 이것은 조세 정책 같지만은 사실상의 얘가 뭐가 되냐면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조세를 이렇게 했잖아요. 조세를 감면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세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의 보조금이에요. 이게 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한 1억쯤 보조해 주려고 그랬는데 1억쯤 보조해 주려고 그랬는데 조세를 1억쯤 까주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두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하나는 징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가 장점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국회 승냥이들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겨요. 이런 거를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지출한 효과를 주는 거. 조세 지출 됐나요?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지출한 효과를 내는 거. 조세 지출.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조세 지출 하던 게요. 다 걸려버려. 조세 지출 하던 거가 걸렸는데 서독에서 최초로 이걸 도입했는데요. 조세 지출을 해줬다면 조세 지출을 한 내역까지도 예산으로 제출해라. 나중에는 그 승냥이들이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냈어. 다행인 거죠. 국민 입장에서. 승냥이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무서운 존재들인데 국민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관료가 함부로 조세 감면해 주는 것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알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세 지출도 반영한 예산을 갖다가 조세 지출 예산제도라 그래요. 조세 지출 예산제도. 이거를 서독에서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도 도입되어 있어요. 조세 지출 예산제도. 자, 그래가지고 조세 지출이라는 개념이 꽤 커요. 이게 생각보다 덩어리가 커서 이것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세 지출 정도 해줬다는 얘기는 이게 능동적으로 막 뭐 개입한다라기보다도 그죠? 그냥 보조금 주고 떨어뜨리는 보조금 주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걷어야 될 세금을 좀 덜 걷고 이래서 좀 애매하니까 중간에다 넣는 겁니다. 조세 지출 같은 게 그 정부의 직접성 정도가 중간쯤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요? 자 이렇게 되고 조세 지출 그 다음에 또 안 했던 게 벌금이 있네요. 벌금도 한 중간쯤 된다.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제 단속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나요? 정보 제공하고 정보 소비가 빠졌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 자기네들이 소비 지출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편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요 일부러 이해를 시켜드린 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또 저의 신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해야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각각의 종류들을 놓고 이것이 직접적인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연습을 좀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문의 정책수단 유형을 가지고 나눠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정책평가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책평가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도 그래요. 이것도 앞에서 다 같이 붙여서 말씀드렸었는데 16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1960년대 중반 미 연방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정책적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해버렸고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정책적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존슨이 했던 것들이 다 실패해버렸어. 사회적으로 설득을 잘 못해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존슨의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실패하고 존슨이 도입했었던 또 예산 제도가 바로 이제 이 PPBS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요거 같은 경우 예산을 짤 때도 이제 우리의 국가의 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 하에서 1년짜리 예산을 좀 짜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건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또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면서, 아니, 한참도 못 내다보겠구만. 무슨 5년 뒤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아. 그거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PPBS가 도입 실패하게 됐고, 또 국립 무료 유아원 사업 같은 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고, 미국은요, 근데 이 실패한 게 뼈저린 거예요. 미국은 이 실패에 의해 신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복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이런 게 한 번쯤 성공했어야 되거든요. 어느 타이밍에서라도. 근데 제대로 성공이 안 돼가지고 미국은 절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미국 사회가 살기가 굉장히 빡빡한 사회예요.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주 철저히 반영돼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문제도 아주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이제 이게 이런 게 실패하지 않았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 실패를 하니까 어때요? 상대편 정당에서 추구하던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상대편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걸 후벼 파는 거지. 후벼 파가지고 아주 나쁜 평가들을 내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좋은 시도 아닙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인식이 탁 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로부터도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 정책들이 성공했더라면은 미국 사회가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균형이 좀 안 맞지. 자유주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확 쏠려가 버렸기 때문에 균형이 좀 안 맞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안데르센 알아요? 안데르센? 안데르센 동화 작가 말고요. 말고. 근데 에스핑 앤더슨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 사회복지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말이죠.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미국은 자유주의라고 구분하거든요. 자유주의라고 구분해요. 그 뭘 기준으로 삼았냐면 복지의 상품화 경향을 가지고 나눠요. 근데 미국은 복지의 상품화 경향이 아주 뚜렷해서 복지에 해당되는 걸 내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상품화 경향이 매우 높아서 자유주의라고 구분을 했어. 복지가 안 돼 있는 나라 이렇게 구분된 겁니다. 거기에 영국도 이름을 올려요.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는 그렇진 않았었는데 대처리즘 이후에 그 방향으로 쑥 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제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남았죠. 그러지 않나요?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고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덴마크를 포함해서 북부 유럽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형 여기를 이제 북유럽형이라고 나눠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 복지에 대한 상품화가 아니야. 이게 상품화가 아니니까 누구나 다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이걸 돈 주고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국가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회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구분을 했고요. 그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거보단 약하게 보수적 조합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보수적 조합주의.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눴을 때도 미국은 많이 미끄러지죠. 이게 아무튼 요게 이제 평가를 하자면 이때 실패한 것들이 그런 아주 안 좋은 이제 결과를 낳았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책 평가론이 또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정책 평가로 넘어왔어요. 정책 평가로 넘어왔는데 정책 평가의 이제 종류를 구분해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정책이 종결됐다라고 보자고요. 그럴 때 말입니다. 이것이 시기별로 보자면은 여기 이렇게 오다가 자 보세요. 정책이 이렇게 오다가 잘 가고 있나? 궁금해서 여기서 내리는 평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형성적 평가라 그래요. 형성적 평가가 되고요. 형성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했다. 평가가 요 정책을 따라가서 쭉 따라가서 정책이 끝난 다음에 내린 평가다 그러면 총괄적 평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내용에 따라서는 뭘 평가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총괄적 평가가 과정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향 평가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 과정 평가에 또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형성적 평가를 이렇게 또 포함해서 같이 과정 평가에다 포함해서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정 평가는 요게 잘 흘러왔냐를 보는 거잖아요. 요게 잘 흘러왔냐를 보는 것인데 이게 잘 흘러왔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잘 흘러왔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성평가도 포함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전체 플로우가 잘 왔는지까지를 보는 거 이런 게 과정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기에 따른 분류는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고 목적에 따라서는 과정평가를 할 거냐 영향평가를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과정평가에서 넓게 보면 형성평가랑 과정평가까지 포함하고 좁게 보면 형성평가는 빼고 이거는 끝난 다음에 그냥 플로우가 잘 됐는지만 평가하는 거 그 정도로 가는 거고요. 총괄평가는 이제 영향평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정책의 유형을 구분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평가의 과정으로 가볼게요. 이 정책평가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정책평가의 과정은 일단은요 말이에요. 문제를 인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의 개요를 작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책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확인한다. 됐나요? 네, 정책 목표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책 개요를 작성하고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거기 보면 여기다 별표를 하나 치셔야 돼요. 평가성 사정을 해요. 평가성 사정이라는 걸 합니다. 평가성 사정. 그래서 평가성 사정이다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돼. 얘는 이제 평가성 사정은 이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평가에 대한 평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한 차례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성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요.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 모형을 작성을 해야 돼요. 기준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이 평가를 해나갈지 인가 모형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설계를 해야죠.
이걸 바탕으로 평가 설계를 합니다. 평가 설계를 했으면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가 도출됐을 때 이것을 환류해 내는 거죠. 환류를 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가 결과가 있을 때 환류를 한다는 건 여기로 이제 다시 이걸 반영해 낸다는 것이고 정책 과정에 반영해 낸다는 것이고 여기라기보다는 정책 과정에 반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또는 있잖아요. 또는 정책 종결이라고 그냥 여기다 쓰자고요. 정책을 종결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환류는 여기 이제 정책을 계속 지속할 거면 거기다 갖다 넣어야지. 거기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이씨 이상해. 화살표 어디로 가야 되니? 길을 잃었어. 여기에 써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과정에 다시 재반영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표시를. 그리고 아니면 정책을 종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책을 끝내야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요. 이 인간 모형을 작성하고 지금 이제 평가 설계하고 자료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동원되는 게 바로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실험법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이 실험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봤었던 있잖아요. 인과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어떤 연구가 되는 거예요? 투사, 예견, 추측 중에 예견이 되는 거지. 이 일종의 회귀 모형인 거예요. 회귀 모형. 이거를 이제 실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딱 설정을 하고 이 집단이 동질적인 구성원들로 모여야 돼요. 이 집단이 동질성을 바탕으로 모여져 있어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모여야 한다.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 제대로 된 실험을 우리가 이제 진실험법이라고 그래요. 찐이지 찐. 요즘에 그게 진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험법. 진짜 실험법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요. 우리가 이제 둘로 쪼개야 되거든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갖다가 둘로 쪼개서 실험을 시작하는데 그 진실험법에서는 이걸 나눌 때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부를 거예요. 근데 이런 집단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진실험법에서는요.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완벽하게 동질적이라면 두 집단을 나눌 때 배정을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다른 기준이 있을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딱 모아놨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놨다면 똑같은 사람 모아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반띵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연구자의 어떤 자기적인 개입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 진짜 실험에서는 동질적인 구성원들 갖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진짜 실험에서는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한다. 두 개를. 그래서 한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쪽을요. 여기를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실험 집단이라고 놓는 거죠. 집단. 근데 이렇게 놨을 때요. 놨을 때 얘랑 얘는 같아야 돼요. 동질적으로 출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제 집단과 이제 실험 집단으로 나눈 다음 여기를 각각 있잖아요. 사전 검사를 해보는 거죠. 사전 검사를 해보고 여기도 사전 검사를 해보요.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해보면 둘이 어때야 돼요? 둘이 같게 나와야 돼요. 둘이 일치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둘이 이렇게 같게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통제 집단에다가는 모든 변수를 통제합니다. 앞으로 아무런 변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변수를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변수를 통제하게 돼 있는데 실험 집단에도 대부분의 변수를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변수를 다 통제하는 건데 그런데요. 딱 하나 독립 변수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이게 지금 회귀 모형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 X 변수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바탕으로 사후 검사. 여기 사후 검사와 이쪽에 사후 검사. 이걸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설이 맞다면은 1차만 안 되는 거죠? 1차만 안 되지. 여기 독립변수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후 검사가 바로 이제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종속변수 y 값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독립변수 x를 투입해 가지고요. 사후 검사 이제 종속변수 y 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값이 달라져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이 사후 검사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값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겠네. 이런 걸 실험법이라 그래요.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 진실험을 저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과학 영역이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누굽니까? 연구 대상자가 딱 보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 아니에요, 연구 대상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동질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준실험법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준실험법밖에 못해. 진실험법은 진짜 못해요. 준실험도 힘들어요, 사실은. 준실험도 힘든데 준실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짝짓기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 동질적인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쌍을 찾는 거야. 비슷해 보이는 쌍을. 비슷해 보이는 쌍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은 이쪽에다, 한 명은 이쪽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 여기도 한 명 이쪽에다, 한 명 이쪽에다 넣어줘. 그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짝꿍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 또 짝꿍을 만들어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때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 이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은 통제 집단 대 실험 집단 이랬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유사성이 생기잖아요. 통제 집단 대 실험 집단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구성이나 여기에 모여있는 건 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동질적인데? 나름 좀 동질성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평가해 볼 만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짝짓기 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짓기 배정. 됐을까요? 짝짓기 배정. 이게 현실적인 실험법이고요. 현실적 실험법이고 진실험법은 이상적인 실험의 방식이에요. 이상적인 실험의 방식. 그리고 아예 있잖아요. 아예 여기다가 비실험법도 있어. 하하. 비실험법도 많이 써요, 사실은. 비실험법이다 보면 실험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에요. 이게 다 있습니다, 교재에 지금. 제가 먼저 이걸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실험법이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다. 무슨 얘기냐? 정책이 한 군데서 실시가 됐어요. 그럴 때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집단 하나를 선정해서 둘을 비교하는 거지. 원래는 실험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미리 그걸 나눠가지고 사전에 미리 나눠서 대응을 시켜봤어야, 대비를 시켜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후적으로 비교 집단 설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후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비교할 만한 데 없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게요. 비실험법의 한 가지가 이게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를 해도 되죠. 한 집단을 놓고 정책 실시 전과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책을 실시하기 전후
전후 이제 비교예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실험 같은 것도 많이 써요. 비실험도 사실 사회과학은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함께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저런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저런 실험 같은 걸 진행했을 때 찾아내야 되는 것, 이 실험이 제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실험이 진행돼야 되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정책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인과관계를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평가의 인과 모형에서 인과성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쿡이라고 하는 학자랑 쿡과 앤드 캠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두 학자가 찾아낸 게 중요하다라고 여긴 게 타당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과 신뢰성. 그래서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는 진짜로 저 X로 인해 Y가 온 거냐, X로 인해 Y가 왔는가, 이걸 보는 게 타당성이에요. 타당하냐 이 분석이,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온 게 맞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뢰성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관성의 정도예요. 테스트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돌려치든 매치든 일관된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타당성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부터를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붙여 보도록 할게요.